오늘 그 발표하신 것이나 아니면 토론하신 내용들 중에 질문이 있거나 뭐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겁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근데 또 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어떤 우리가 너무 약소국이라고 생각하거나 너무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항상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방식으로 해와서 저로서는 요즘 조금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끼리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가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하고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지만수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어떤 굉장히 중국이나 미국의 이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EU나 어떤 우리 그런 비슷한 국가들과 이렇게 다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 미중이 이런 그 공공재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남기정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저도 아까 그 정욱식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일본도 좀 고민이 많이 있었고 북일 접근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지한 그런 역할을 고민하긴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셨고, 최근에 좀 일본 쪽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그 중경국 외교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살짝은 호기심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특히 스가 정부 대해서도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올림픽도 다가오고 특히 중국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 기존의 관성대로 다시 한미일 대 특히 중국 포함해서 그런 약간 신냉전 비슷한 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조금 더 아베와는 다른 공간을 만들 것인지 중국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아까 바이든 체제대로 미국이 움직여서 다시 한일이 화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한반도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역사 문제를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 스가 정부랑 조금 이런 중국에 대한 고민이랄지 아니면은 지금 디커플링 중국 미중 간의 이런 새롭게 아시아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계속 뭔가 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한일이 좀 한반도 문제나 이런 면에서 좀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이 한반도 자체에서 조금 더 협력적인 중국에 대해서 너무 충돌하지 않는 그런 질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찾아봤는데 바이든이 이쪽에 동아시아에 순방을 했던 게 2013년 10월에 순방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국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하고 중국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현안이 왜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10월에 갑자기 방공식별구역을 넓혀가지고 우리 모두 깜짝 놀랐던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바이든이 와서 한 게 일단 한국에 와서는 어디다 배팅을 하냐, 니네들은 미국에 배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중국에 가서는 이게 조금 그때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지금 같은 어떤 신냉전 구조가 좀 덜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슨 메커니즘 그런 얘기를 하고, 일본에 가서는 어쨌든 간에 한일 간의 화해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그때는 좀 일본을 압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야스쿠니 참배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한국의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2015년 이제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결국 이런 게 지금 한 2010년 13년 국면에서 한 10년 정도 지났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게 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한일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역사적인 거나 다시 이제 한미의 삼각 어떤 협력 구조를 더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에 지금 굉장히 나빠져 있는 거를
화해하도록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또 중국과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금 더 지금 또 신냉전적인 거에서 그렇게 연대를 해서 좀 중국과 대항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이제 북핵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바마 정권의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게 실패했다는 거는 바이든도 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것도 이제 트럼프 같은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밑에부터 버튼업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하면서 다시 그게 뭐 오바마 3기로 가지 않는 뭐 그런 우려도 좀 되고, 이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두루두루 그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우리 국가부 선생님이랑 좀 남기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좋은 강의들 해주셨는데 저로서 듣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두 가지를 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어느 분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분단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첫째 아닙니까? 분단을 위해서 그냥 동족 상전의 전쟁까지 했는데, 여기서 나는 핵 문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북이 저 어려운 속에서 참 쉽게 표현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속에서 왜 핵을 만들었나? 그건 결국 이 남쪽이 외국 군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한미합동 훈련을 갖다 계속하고, 그 훈련 내용이 이라는 것도 아주 고약한데, 그러니까 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을 무장해야 되겠다. 저 핵을 무장하고 나니까 그 평가를 난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북은 핵을 가진 전략 국가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에서는 이제 비핵화 하겠다고 그러죠.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 그걸 이제 남쪽에서 또 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안 받아들여서 저게 풀리질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이 된다 그러면, 북은 그 핵무기라는 게 필요치 않을 걸로 생각해요. 그런 그 해법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역사 깁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했고 평양 선언을 했는데, 공동성명을, 그 내용 너무 좋죠. 근데 그걸로 끝이고 그걸 이행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 조금도 이행 못해. 물론 이걸 혼자서 생각해 본다면 뭐 상전 미국이 있으니까 꿈쩍도 못하고 입도 번건 못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점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 선생님부터, 구 선생님, 남 교수님 이렇게 순서대로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임시 평화 체제를 만들자.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굉장히 긴급하고, 만약 코로나19만 아니라면 기회창이 열린다. 그러니까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염두에 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얘기 출발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아까 이태호 처장이 그 전면대 평화센터가 얘기했던 평화국가를 얘기했을 때, 그 사실은 창비한테도 굉장히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얻어맞을 때,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의 시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총을 내려놓는 작업을 한다는 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비판도 좀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 전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2017년 말 2018년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제로 무엇 때문에 가능했나를 다시 돌아보면, 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는 2017년 12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 가는 KTX 안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얘기를 꺼낸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존재하는 안보 딜레마에 대해서
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문제는 사실은 북한이 2015년 1월부터 해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교환하자는 제안이었고, 국제정책 용어로 얘기하면 안보 딜레마를 벗어나는 방법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국이 먼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작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지금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동북아 임시평화체제라고, 전번권 평창 임시평화체제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저는 만약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내년 초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건 일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도,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금까지의 법칙처럼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일본으로서는 그 여름 가을에 있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북한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랬을 때 그 물꼬를 어떻게 틀 건가?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만약에 한국에서 얘기하기 어렵다면 저는 일본의 입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모든 연합군사훈련을 올림픽 기간과 뭐 좀 더 확장한다면 베이징 올림픽 기간까지 중단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끌어내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환 품목도 있습니다. 북한에게 올림픽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전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재를 유예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여기서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만 만경봉호가 요코하마항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응원단이 만경봉호를, 지금 만경봉호가 못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인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대신 그 북한에게는 이 문제도 우리한테는 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일본의 안보적 우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정당하게 인정해 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은 그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유예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일 사이의 교환 품목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한미 사이에서 얘기될 수 있는 연합군사훈련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물꼬를 틀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엊그제 북한이 기업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도 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1월 말에 북한이 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 뭐 시장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5개년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 5개년 계획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판 다시 자력갱생 모델을 낼 수도 있을 텐데, 일정하게 그 부분에도, 그러니까 북한의 땀표치고 보수화를 막을 수도 있는 기회창이 열릴 수 있는데, 그 시간 굉장히 좀 제한된 시간이고, 그 면에서 한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그냥 그 한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안보란 개념들을 많이 써왔는데, 세계에서 인간안보란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싶었던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정도입니다. 때문에 일종의 안보 개념의 공유도 실제로 전 가능하리라고 보이고, 만약 좀만 작업을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어젠가요? 일본 의회에서 육자회담 얘기를 그 스가 총리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에 육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면,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행위자 문제, 그러니까 다자적 해법이라는 것들이 일정하게 배제되고 숫자를 갖고 계속 3자, 4자, 뭐
사실은 거기 핵심은 중국 문제가 있는 거고 일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만약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다자적 해법에 대한 얘기도 저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그걸 그냥 구라로 동북아 임시평화체제라고 부르고 최소한 베이징 올림픽 기간까지 연장될 수 있는 좀 구상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는 생각으로 일단 그냥 더 말 하나, 요 정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정리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코멘트 받은 내용 속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일 관계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동아시아 평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문맥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전개하겠습니다. 얘기는 이 얘기의 입구를 문재인 응원단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2018년도에 이렇게 시작됐을 때,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 일본에서 상당히 이를 환영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정수 선생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라고 하는 거를 내걸고 운동했던 쪽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여러 가지 성명도 나오고 그러면서 환영을 했고, 그거 관련해서 이걸 받아서 우리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그런 질의서 같은 것도 막 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문재인 응원단,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 민중들의 응원 열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일본에도 민중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본 하면 통째로 적이 아니고, 일본 안에 민중이 있고 우리와 함께 연대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우리가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른바 이 평화주의자 또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리버럴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오해 또는 그걸 갖다가 잘 구별하지 못함으로 오는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오로지 레디컬 또는 평화주의자들하고만 연대할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른바 리버럴이라고 하는 조금 더 많은 넓은 사람들 하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공공 외교 또는 뭐 국민 외교라고 부르는 그 이름으로 하는 인민 외교를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거를 정말 왜 이번에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라고 하는 거, 한반도 비핵지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일 비핵지대화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해봤던 걸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군데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부분은 식민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인정과 반성과 사죄가 들어있지만, 그거 바로 이어가지고는 오부치 수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노력이라고 하는 걸 평가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하에서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를 위해 견제하며 노력해왔던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한 거로 되어 있지만 일본 스스로도 그걸 받은 거기 때문에 비핵 3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한국과 일본 사이가. 그러니까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한일 간에도 비핵 지대화를 선언할 수가 있는 근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판문점 선언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세계가 얽히는 거죠. 거기다가 2002년 평양에서의 북일 공동선언에서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국제법을 따라서 국제법에 준수해서 문제를 풀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 기본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홀름 합의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기원이 북일 평양선언이니까 이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북한과 일본은 그러면은 핵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 비핵의 3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이걸 갖다가 강제해서 요구할 수 있었던 그런 입장이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비핵3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런 광범위하게 있는 이 일본의 리버럴들과 거기에 조금 더 전투적인 레디칼 또는 패시피스트들과 1.5 트랙 정도의 그러한 그 뭔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면은 충분히 뭔가 이렇게 뚫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이 좀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보거든요. 정세가 변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외교를 오히려 잘합니다. 지금 아베는 그 뭔가 이렇게 멋있는 외교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외교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거의 실패 또한 아베의 사퇴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베가 건강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일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은근히 집요한 그러한 일본 시민사회의 운동이 결국 아베 지지도를 계속 떨어뜨렸고 그것을 반등시킬 가능성이 없더라고 하는 걸 아베가 알면서 가장 그나마 멋있는 그 퇴장을 했던 게 그 건강 문제를 삼아서 퇴장했던 건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아마 지금 그걸 물려받은 스가는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괴롭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더구나 이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였으면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바이든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에 경우의 수에 지금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비교적 쉽게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한일 관계로 저는 봅니다. 북일 관계보다도 먼저 한일 관계.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도 지금 뭔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저는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일 관계로 열고 역사 문제로 열라 그러지 말고요. 아까 저 안보 문제와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에 교환 관계가 늘 성립해 왔는데 이거를 풀어가는 길은 저는 평화 구축과 역사 화해라고 하는 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90년대에 줄곧 일본의 역사 인식이 발전되었던 그 배경에는 이 평화 구축의 노력이 그 사이에 있었고 그것을 이제 일본이 적응하면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내놓은 게 그런 역사 인식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더 큰 현지에서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끌어내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느꼈고요. 거기에서 역시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할 때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화두를 던져주신 민중적 현실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적 이상주의만 가지고는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컨대 역사 문제 같은 것도 피해자 중심주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견제할 원칙이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로 100% 이루는 그러한 거를 일본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얻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에서도 실패하고 평화구축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구축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걸지만 거기서는 철저한 민중적 정치적 현실주의를 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문제 아까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저는 이용희에게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의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연구 수단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이렇게 정신적인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뜻 느끼기에 다케유치 요시미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같은 느낌,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통한 세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론의 핵심이었지 중국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이것보다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도 중국 연구를 접는 것도 더 이상 중국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닫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도 이제 일본에 유학 가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냉전적인 상황이었고 제가 한국에서 바라보는 세계가 절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에 가자마자 느낀 거는 세계의 절반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전후 민주주의와 평화라고 하는 거를 내걸면서 노력했던 그러한 전후의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전후의 성과 속에서 세계를 과거에 일본이 몰랐다는 거에 대한 반성 속에서 세계를 골고루 이해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저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지식계급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열적으로 그쪽의 지식들을 접수하고 흡수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나름대로. 근데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예컨대 일본 속에서 제가 일본에도 민중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우리식의 시민운동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일본에 정말로 바위같이 굳건한 그러한 민중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우리처럼 인터넷은 이용하지 못하지만 맨날 써가지고 그거 복사해가지고 나눠 갖는
그러한 이 전파력이 굉장히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방법으로서의 일본이라고 하는 것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이영재단도 있고 한겨레 통일문화재단도 있고 참여연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시민사회의 역할인데, 이미 남기정 선생님이 일본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거기 있다는 이야기 하시고, 그걸 뭐 거기도 사람이 있다는 식 표현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국제정치의 문제 또는 안보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정부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시민사회랄까, 시민의 역량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 오늘 심포지움의 중요한 하나의 그 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민희 위원이 질문한 것도 정부 간의 관계만이 아닌 시민사회끼리의 연대랄까, 그것이 역할이, 그걸 뭐 민주적 현실주의로 부르도 뭐든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촛불을 겪은 이후에 그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국내 문제만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했고, 그게 이영 선생님 뜻이다. 이영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모든 문제를 내부 문제로 가져오거든요. 중국을 보는 것도 아까 방법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창이죠. 우리가 대한사회를 보기 위한 창으로 중국을 봤었고, 그다가 그게 아니니까 접은 거듯이, 또 북한 문제를 보거나 일본 문제를 보더라도 일본을 비난하거나 북한을 어떻게 뭐 이상화하거나 비난하자는 게 문제가 초점이 아니고, 그거를 보는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 이 내부 문제들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시 시민의 역할이 성찰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답하기가 좀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우리가 너무 여러 패권국가 안에서 공존하는 걸 불편해하고 냉전 정서는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수평적 연대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못하게 한 그냥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 데다가 이제 또 아까 이유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우리가 이해관계가 비슷한 파트너가 있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 중국의 그 뭐 일종 경제 발전 과정이 뭐 미국이 표현하는 대로 국가주도적 중상주의였다, 아니면 중국이 일관되게 부강을 추구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는 더 했습니다. 우리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상이 주는 공공재를 중국만큼이나 잘 활용했지만 공공재를 지키는데 그렇게 노력한 그 흔적은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지금 아세안한테, 지금 EU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진실하게 들릴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안에서 좀 더 다듬을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굳이 표현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뭐 냉전이나 패권 요 관련된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 면에서도 이 부강, 선진화, 뭐 성장, 이게 사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우상인데, 여기 이게 혹시 우상이 아니었나에 대한 생각부터 좀 출발하는 게 포함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시민사회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은, 바로 그 냉전적 그런 사고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중 관계를 보면은 뭐 사드 문제나 어떤 그런 문제가 터지고 그게 냉전적 이슈가 되는 순간부터 그 전에 쌓아놨던 모든 게 한순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그 한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생각하게 되는, 뭐 그리고 뭐 또 굳이 또 여기 많이들 계신데 차마 이거 정말 관찰 시민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한국에서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일본의 그 부지런한 시민들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대결적인 시민들, 싸우는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지, 부지런히 일하는 시민들이 여기 다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적극적인 분들은 약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냉전적인 시민들이신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 그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슈를 상대하는 데는. 그건 제 시민으로서의 관찰입니다. 네.
그 민족적 현실주의 할 때 제가 놓친 문제가 있는데 그 민족적 현실주의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people's priority죠. 시민의 우선순위. 안보에 대해서 시민의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고 있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념적으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예. 한중일에서 보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프라이어리티나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것에 되게 중요한 거. 일본은 평화주의가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또 자기가 기술적으로 되게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고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진 것이 후쿠시마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미국에도 미국의 안보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안보 정책 변화를 강제한 것은 까뜨리나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댐 부뚝 하나 터지는 거 못 막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고 거기서 막 총 쏘고 그래서 사실 그 까뜨리나를 분석한 책이 국내에서 세월호 때도 많이 읽혔잖아요. 저 폐허를 응시하라 이런 거. 그다음에 중국같이 권위주의적인 발전 국가에서도 코로나는 결국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내부 제보자 문제됐던 거에 대해서 다시 문제되고 있고 시진핑의 무슨 중화주의 이런 게 막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 거기 항의 행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동아시아든 세계든 여태까지 있었던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든 한일 관계든 어떤 민중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고민들도 여기에 터졌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걸 가지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탈식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탈식민이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 한국은 아까 지금 얘기해 주셨거든요. 보편의 가치를 위해서 한국 시민들은 한국은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 받게 돼 있고요. 노예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노예가 어디 있어요? 다 여권 뺏고 강제 노동시키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예 지수가 제일 높아요. 실제로. 제일 높은 건 아니고 꽤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IS 이런 거 비판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예 노동이 되게 심각한 나라고 그에 대한 차별 문제 그게 이제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 뭐 이런 것도 다 작동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분단 국가여서 생겨나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건 탈식민의 문제든 탈패권의 문제든 탈분단의 문제가 여전히 연결돼 있어서 그 이영애 선생이 던진 화두가 그대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한일 관계 1.5 트랙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권태선 대표님이 사실 의장님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 아베 이후에 일본의 야당들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다 연합해가지고 총결집 행동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 외에도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전까지 한일 관계에서는 사안별로만 연대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 행동을 계기로 일본의 종교계,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의 야당까지 하고 우리 쪽 민중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과거사단체 다 모여서 한일 평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사실 올해부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일 민중연대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선생님께서 이제 북한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 고생해서 만든 핵무기,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잠깐 그 2018년 9월 19일에 능라도 경기장에서 있었던 장면을 워낙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인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거기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만든 국가 핵무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남조선에서 대통령이 와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박수치고 환호를 보낸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장면을 이해하려면 한국 정책대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한국 정책의 장면을 이해하려면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을 또 이해해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마 김정은도 모를 겁니다. 김정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도 여건이 안 만들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2018년도에 세 차례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남북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때 판문점에 하고 평양에서 그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격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김정은의 지시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 대통령한테 거수격리했던 사람들이 2019년 6월, 예를 들면 5월부터 혹은 6월부터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 김정은한테 어떤 보고를 올렸겠냐는 거예요. 네. 어떤 보고를 올렸겠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안 하기로 했던 뭐 한물련 하고, 그리고 또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참수작전의 일환으로 얘기됐던 F-35 들어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 평화로 얘기하면서 다음날 한국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군사력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문재인한테 그 김정은한테 보고될 때 어떤 심정을 갖게 됐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신 말씀은 한반도 비핵시대가 공론화되면 아마 이게 친북적이다, 종북적이다 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흡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흡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게 바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가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일종의 명예로운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공감을 통한 최대의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그 비핵시대 문제는 저도 오래전부터 그 한일 간의 일본 시민단체와 같이 그 동북아 비핵시대 문제를 계속 그 논의해왔고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시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는 일본과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조약 당사자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 비핵시대를 먼저 만들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서 동북아 비핵시대로 확대하는 이런 쪽의 로드맵을 잡는 게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백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민사회의 역할 관련해서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1년 좀 넘게 평화운동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평화운동 단체들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발언권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걸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의 탄압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이제 영향이나 발언권이 줄어들고 있는, 이것이 왜 그런 건가? 그러니까 과연 그 정부에서 시민단체, 그러니까 아까 이태호 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든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거의 공론화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교안보는 다시 고위정책 영역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건 정부나 소수의 학자, 전직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루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민중이 또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가속화되었던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왜 그런 건가, 이런 것도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마셨네요. 예, 오늘 거의 4시간에 걸친 그 발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탈식민, 탈패권, 탈분단의 한반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영희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한 천착을 할 때, 아까 그 국가부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영희 선생님의 그 국제 문제에 관한 어떤 이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판과 실천으로서의 그런 이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 시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이 1980년대 이후에 가면은 시민 사이의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그것을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의 그 어떤 귀결점으로 그 뭐 일본에도 민중이 있었다, 그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국제관계라든지 뭐 이런 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 국가 지도자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정치의 영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민이 그 물꼬를 트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영희 선생님이셨고, 또 오늘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뭐 한일 시민연대라든지 뭐 그 다양한 그 노력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서 오늘 그 토론회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태호 위원장이 좀 더 열심히 평화군치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의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4시간 동안 그 질의와 응답에 응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